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정성희 위원님, 워낙 많은 여성 정치인들 잘 아시니까 조 전 장관이랑도 잘 아셨겠지만 서초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이해운 지금 당대표한테 밀려서 떨어지고 다시 문체부 장관 갔다가 118일 복역하고 무죄 받아서 다시 나오고 굉장히 파란만장했군요. 드라마틱한 삶을 이제 살고 있죠. 따지고 보면은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그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제 작성한 것은 조윤선 수석이 전입니다. 그 전에 누군가 따져보니까 이제 이정현 수석이었던가요? 그 시절에 김기춘 실장을 받아서 이정현 수석이 관여됐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서관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윤선 수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 판단이 맞다면은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고 정무수석실에 비서관들이 작성을 하는 상황에서 조윤선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수석한테는 보고를 안 한 그런 정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윤선 장관은 배제된 거 어떻게 보면은 무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했던 것이 오늘의 조윤선 장관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근데 왕 실장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3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요. 정말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발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실장이면 왕 실장다운 역사적 책임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블랙리스트 자기가 전혀 한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고 심지어는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제가 볼 때 왕자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왕행정관 또 탁현민 씨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왕자가 붙을 때는 그 왕자 붙은 거에 대한 자기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사법부 판단이 1심에서 무죄에 가깝게 나왔습니다만 결국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가서 사실 국정농단이 막 확산됐을 때 장관직이 있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개입했거나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체부 장관 시절에 가보니까 블랙리스트 있었던 것을 정황상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에서도 자기가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라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폐기하거나 중단시키는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법률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도외시했다는 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은 좀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윤선 장관,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문학계의 반응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문학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적어도 7, 8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술인들 정서에 어긋나는 결과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여 혐의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하고 실질적 피해를 끼쳤는데 법원이 권력남용 정도로만 판단해서 실망스럽다. 나쁜 선례가 될 것 같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물론 이 다이빙벨이라는 작품이 정말로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문학계의 반응은 이러네요. 네. 블랙리스트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큰 헌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사실 지난 정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판단보다도 저는 더 역사적 가치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뇌물이야 지난 정권 누구나 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거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어떻게 체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정말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사법적 판단이 됐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사실 이 양형 부분 판단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모두 이렇게 보수 대통령을 선언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부분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자체에 약간 현대 시대의 그런 민주주의 정신과는 배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사실은 무죄 판결 과정에서 남편인 박성일 변호사가 눈물의 변호를 해서 한번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인의 석방과 무죄, 과연 남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박성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해가 이런 아무도 없었는데 감독님, 저도 고객님, 저도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번 뭐 형량에 대해서 좀 만족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하겠습니다. 네, 아참. 김재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대통령이 다 뇌물 받았다고 했는데 안 받은 대통령도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네, 안 받은 뇌물 안 받은 대통령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엽 변호사의 발언인데 김영주 전 의원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뭐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 남편이 법원에서 변호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프로포즈 할 때 평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었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막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현선 전 장관도 휴지로 눈물을 닦았더라. 네. 실제로 조선한 모든 조실로.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해야 됩니다. 가족처럼. 자기 아내였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다. 그 결과가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박성엽 변호사, 김현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말하자면 피고인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실제로 아내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변호한 결과가 또 확신을 가지고 변호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그 배경은 아마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다. 또 아내가 결백하다는 확신이었다.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문학계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쉽거나 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 또래 여자들은 어찌됐건 남편의 순애보만은 부럽다. 남편의 수뇌보만은 뭐 결혼 한번 잘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거 하나는 꼭 공통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돈 잘 벌지, 순애보 있지. 사실은 여기 일부 신문에서는 예. 그 둘이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요? 전 장관이 아마 그 남편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과외 공부 이제 시켜주면서 만났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실제로 그 첫사랑인데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부인의 남편이 과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또 외교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외교 수업을 거의 안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법대에 가서 같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지원하고 또 떨어졌을 때도 지켜주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거나 김현장에 갔거나 또 유학생활 이런 거를 다 하면서 남편이. 정치인직까지 인생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도 구치소에서도 빼왔어. 그러니까 결혼 하나만은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예.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혹시 정선이 김현 박사님 어제 한 소리 안 들었습니까? 우리 아내한테요? 예. 박 변호사 같은 경우가 저는 이 말이 되게 참 인상 깊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텅 빈 방 안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지켜줄 일이 없었잖아요. 예. 너무 잘 나갔으니까. 엄청 잘 나갔으니까. 네, 그 옆에서 항상 지켜보기만 했지. 근데 사실은 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거는 뭔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내부가 똘똘 당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조윤선 전 장관이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둘 간의 부부 관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애틋했을까? 애틋했을까? 오히려 이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오히려 평생을 가게 되는 두 부부의 그 가정사는 더 돈독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위기감이 없어도 저희 아내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수뇌부를 위해서 제가 제 와이프를 지금 감옥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써서는 안 되고. 유명한 발언은 제가 커트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얘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누드 펜션. 그러니까 이 펜션 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펜션 안에서 전라의 상태로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또 마당에는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가 보이는 그런 발코니에서 같이 이제 뭐 음식도 먹고 일광욕도 하고. 예, 일광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 마을이 12가구 30인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뒷산을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에서 나무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산소를 간다든지 이런 연유로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니면서
저쪽을 그냥 보이는 거죠. 아, 저기 보여요. 또 네, 산 위에 그냥, 있어서. 네, 그냥 보일, 그 가는 길목에 저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 펜션에서 안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소음 공해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종의 시각적 공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르신네들이 그거 보고 싶지 않은데 저거를 보지 않으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누드 좀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현수막도 걸어놓고 굉장히 이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마을이 또 특히 이렇게 남종산 성인이라고 카톨릭 그 순교자의 마을이어가지고 약간 천주교 성지도 있다고. 예, 천주교 성지처럼 이렇게 되던 마을인데 저런 누드 펜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 마을의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경찰이 사실상 저 펜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은 갈등이 심각하군요. 저렇게 현수막도 걸고 바닥에다가 이제 항의도 해놓고. 예. 네. 일단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이 되느냐. 그러니까 형사상 죄책이 성립되어야지만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공연 음란죄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직접 유사 성행이나 예. 아니면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지만 음란 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근데 형사상 처벌을 길거리에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아무 행위 없이 걸어다니면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지 않, 그러니까 그거 경범죄로. 아, 그건 경범죄고. 네, 이제 풍기문란 등 경범죄로만 처벌을 될 뿐이지 형사상 죄책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저 펜션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내 집에서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옷을 벗고 뭘 하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제 상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소음공해 얘기했듯이 시각적 공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어떤 뭐 담장 같은 걸 설치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코니라든지 아니면 이 마당에서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입지 선정이 잘못됐어요. 입지 선정이 잘못된다. 해변가라든지 예. 똑같이 그런 걸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사적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란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예컨대 우리가 암스테르담 가면 공창도 있을 그게 뭐 말하자면 관광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중국의 굉장히 또 말하자면 효도라든지 예.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조화로운 관점, 예컨대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학교 근처에 사창가를 물러가라는 입장이 있고 예. 그렇게 물러가면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사냐고 보호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쟁론이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방법이라면 이분들이 실제로 실정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조금 더 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입지적 조건으로 좀 다른 곳으로 뭐 해변가가 있다든지 전혀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홈페이지, 이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안내문 한번 보실까요? 누드라는 단어가 불쾌하거나 부끄러움이 앞서는 분이라도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그 순간 누드와 배려,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동호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주지와 떨어져 있고 개인 건물인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이르지 않는다. 반발이 너무 심해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동호회 회원 입장에서는 사유지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뭔 죄냐. 경찰은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동호회 사람들 행위가 이 공연성, 방금 우리 김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서로 동의하에 옷만 벗고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배드민턴 치고 있는 거라 딱히 적용할 법이 없다. 단속은 못한다. 그러나 또 마을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경찰은 출동은 해야겠고 굉장히 서로가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호회 회원들은 입지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사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펜션 측은 그게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회원을 가입하는 순간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이거 어려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두 분 다, 두 주장 다 흠잡을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자기 생활과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누드 동호회 회원들이 다른 어떤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드를 하고 자연주의를 만끽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사실은 저 노인네 분들께서는 얼마나 찡그러진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문제는 두 분 사이에, 두 주장 사이에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하나는 아까 김 변호사 말씀대로 저 누드 동호회 분들이 자유롭게 정말 누드 동호회 자기들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누드 동호회 자기들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자유가 남한테 자유를 또 억압하거나 봉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자유가 그렇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드 펜션 안에서 활동을 하되 누드 펜션 바깥에서는 안 보이도록 담장을 치거나 예. 울타리를 크게 하거나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장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부에 있는 동호회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누드 동호회 회원들만 그 펜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 누드 펜션에 들어가서 펜션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누드 동호회 사람이 아닌 옷을 입은 사람의 펜션 이용자가 누드 동호회 회원이 옷을 벗고 있는 펜션 이용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또 오히려 그걸 바라고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저는 그래서 누드 펜션을 이용하려면 누드 동호회 회원들에만 한해서만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의 자유로운 어떤 의지나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사실 외국에서는 누드 비치, 누드 해안, 누드촌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누드 자연주의자들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 그들만 이제 즐길 수 있게 자연주의자인데, 그러니까 누드 펜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아마 등장을 해서 시끌시끌한 건데 이렇게 자연주의, 누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도에 따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누드를 할 수는 있죠. 자기가 거슬려서. 그런데 꼭 모여서 벗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사실 목욕탕을 가거나 그거를 보고 싶다면은 뭐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모여서 동호회니까 모이죠. 또 모여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가치가 실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호회니까 뭐 예. 여기도 지금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반항의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일상에 대한 일탈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자연주의적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그 자연주의에 가깝게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해보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그 펜션이라는 것도 문명의 이기인데 저기 모여가지고 꼭 같이 모여 있어야지만 그런 가치가 실현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혼자서 얼마나 그런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프라이버시를 뭐라 해야 되죠? 옹호를 해야 될, 뭐 저는 지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 뭐 자연주의자들 하니까 담장이 넝쿨이나 어떻지만 안 보이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걸 좀 울타리를 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 박운서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우리 마을로 귀촌을 많이 왔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왔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이상한 펜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요즘은 오지 않는다. 땅값이 인근 마을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다. 네. 지금 반응을 보면요. 나머지는 가리면 되는 문제예요. 남을 뜯으러 가는데 보인다. 가리면 돼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가리면 돼요. 근데 귀농귀촌 오는 사람이 안 온다. 땅값이 떨어진다. 이건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죠. 이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천이라는 동네는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예. 그리고 외갓집이 제천이어갖고 그렇군요. 이 제천 참 많이 가는데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에서 저런 식으로 사실 소문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고서는 이 제천 누드 펜션 치면은 이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가입 문의가 폭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흥미, 관심사 때문에 가본다는 거예요.